2013년에 6월에 B형의 38부터 40까지 C작품 2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가나의 공통점 한 놈만 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9번 문제는 기억부터 미음까지. 근데 기억부터 미음까지가 가에 다 들어있네요. 가 읽다 보면 다 해결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0번을 보시면 보기가 있죠. 현대작품이니까 당연히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먼저 보기부터 분석을 해봅니다. 자, 보기의 핵심을 찾아보자. 자, 보시면 현대사회의 인간관계에서 시선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라는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단어를 뜬 주목하게 되지. 그 단어가 뭘까요? 시선. 그치? 자, 시선에 주목하게 된다. 시선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은 현대사회예요. 아하, 현대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시들인가 보구만. 근데 시선이 중요한데, 시선은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관심이 기본이고, 가치평가의 의미를 띌 경우에 상대방의 부담감을 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시선이라는 것은 첫 번째 뭐로 볼 수 있다? 바로 관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관심을 넘어서서 가치평가를 하는 시선이라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부담감을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일반적인 시선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중이네. 시선을 보내지 않는 것은 긍정적인 무관심, 그런 의미에서 시선을 보내지 않는 것은 긍정적인 무관심으로 이해된다. 오호. 자, 뭐라고? 결국 시선을 보내지 않는 것, 시선이 없는 건, 우리가 쳐다보지 않는 건 무관심이니까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 무슨 말이겠어? 최대한 선생님은 어떤 반에서도 수업을 할 때에 모든 학생들을 쳐다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놈의 시기가 자고 있는지, 이놈의 시기가 집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계속 몇 명이 되든 한 100명이 넘어가는 반은 뭐 힘들겠지만, 오케이, 한 30-40명 정도는 계속 이렇게 보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뭐 1년 동안 선생님은 나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러면 무관심이잖아. 그잖아. 서운할 수 있지. 뭔 말인지 알겠어? 반대로 자꾸 쳐다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그렇잖아. 그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쨌거나 상대적인 개념으로다가 시선이라는 것이 가치평가라면 부담감이니까, 만약에 시선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관심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그러나 이걸 우리는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됐죠? 자,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가치평가적 시선을 거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어허. 자, 그래서 요거 쳐다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도 있느냐면, 오히려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데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어쨌거나 우리가 알아낸 건, 보기를 통해서 알아낸 건, 시선이라는 것이 가치평가가 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때에 따라 아예 안 쳐다보는 것이 무관심해 보이지만 긍정적인 것이며, 그것이 조화로운 사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그치?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선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들어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시적 화자가 이야기하는 대상은 현대사회의 어떤 단면일 것이고, 주목하는 그 상황은 시선에 대한 이야기일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가부터 갑니다. 백석의 8원 서행시초. 뭔 소리야? 알 수가 없죠.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럼 어쨌거나 그냥 넘어갑니다. 차디찬 아침인데, 아하, 우리 뭐 알았어? 아이고, 아침이구나. 근데 차다 했으니까, 아하, 겨울이구나. 찬 겨울이구나. 물론 겨울이구나 했는데 가을일 수도 있지 뭐. 그치? 근데 어쨌거나 겨울일 것 같은 느낌. 묘양산행 승합 자동차는 텅하니 비어서 공간 나왔죠? 그죠? 자동차.
그 다음에 자동차라는 이 공간, 이것도 하나의 공간이란 말이야. 자동차가 나오거나 기차가 나오거나 기차 안에서 사람들이 뭘 하거나 자동차 안에서 무엇을 하거나 그 탈 것 안에 있는 상황 자체를 공간으로 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뭘 타고 있다 했을 때 그거 자체를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 자동차가 가고자 하는 것은 묘향산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거 정도. 자, 텅하니 비어서, 자, 밑줄 친 기억 나왔습니다. 나이 어린 계집아이가 하나 오른다. 자, 밑줄 친 기억. 어린 계집아이가 탄다. 됐죠? 자, 그 다음 옛말 속같이 옛말처럼 진진초록의 새 저고리를 입고. 이 녀석의 특징은 뭐냐면 새 저고리. 아하, 새 저고리를 입었으니까 명절인가? 뭔가 특별한 날인가? 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 그 다음에 니은, 기억에 대해서 어린 계집아이가 탄다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를 풀려고 해도 정보가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가보는 거지. 니은, 손짠등이 박고랑처럼 몹시도 터졌다. 뭐야, 밑줄 친 니은 보니까 그 어린 계집아이는 손이 터졌다. 오호. 그렇다면 손이 터지는 건 뭔지 알지? 고생했다는 얘기잖아. 노동을 했다는 얘기고. 무슨 말이겠죠? 찬물에 손을 담갔거나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뭐 이런 거 했다는 얘기네요. 계집아이는 자성으로 간다고 하는데 공간이동, 묘향산으로 가는 이 자동차에서 이 계집아이는 자성이라는 곳으로 간다. 자성이라는 공간으로 간다. 자성은 예서 350리, 묘향산은 150리. 그러니까 묘향산에 비하여 자성은 훨씬 더 먼 곳이네. 그렇죠? 이것은 밑줄 친 디귿 해놓고 아하, 350리나 되는 먼 곳이구나 라는 포인트 잡았고, 묘향산 어드메에 삼촌이 산다고 한다. 그리고 그곳 어딘가에 묘향산 쪽이래요. 그렇죠? 삼촌이 사는 곳과 관련이 있는 모양. 됐죠? 삼촌 만나러 가나? 새하얗게 어른 자동차 유리창 밖에. 그 다음에 리을로 넘어가서 창 밖에. 자, 요것도 마찬가지 뭐가 되는 거죠? 순간 공간 나온 거지. 창 밖이라는 공간이 나온 거지. 창 밖에. 자, 유리창 밖에 내지인 주제소장 같은. 내지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안에 땅이잖아.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섬에 살고 있다. 그럼 내지에 갔다 올게. 그러면 육지로 가는 거야. 그치? 그럼 내지라는 말이 우리나라 소설이나 시에 등장했다는 얘기는 일제치하라는 뜻이에요. 그때 당시에 일본인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당시에는 일본이 본국 내지가 되는 것이고 여긴 바깥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지인이라고 하면 일본인이다 라고 아시면 되는 겁니다. 내지인 주제소장. 자, 주제소라는 말은 또 일제치하의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죠. 그래서 여긴 뭐 순사가 있는 곳, 지금으로 치면 파출소 같은 곳, 출장소 같은 작은 그런 경찰서 같은 경찰들이 근무하는 곳, 지금으로 치면 파출소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이 그대로 드러났군요. 내지인 주제소장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 둘이 네임을 낸다. 그래서 네임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보니까 뭐라고 해서 배웅을 한다 그랬어요. 오호, 그렇다면 창밖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지인 주제소장 같은 사람이니까 추측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 시선이라는 말을 생각한다면 지금 시적 화자가 이 차 안과 차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시선을 주어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을 추측하고 있는 거지. 그치? 보이는 대로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또는 추측을 해서 전달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 둘. 아이가 뭐 한다? 배웅을 한다. 참 스토리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집아이 다시 나오고 어린 계집아이는 운다. 그랬어요. 운다. 아하, 그렇다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운다? 손이 터졌다? 라는 걸 통해서 뭔가 알아냈지? 고생하다가 어디 삼촌이 있는 쪽으로 가는 모양인데 얘가 되게 슬픈 그런 상황인가 보다까지 알아냈어요. 자, 그 다음에
미음. 텅 빈 차 한 구석에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쏟는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자, 미음 해놓고 차 안. 한 구석에 어느 한 사람이 눈을 씻는다라는 말은 뭐겠어? 눈물을 찔찔 흘린다. 이거겠지. 그치? 그렇다면 이 눈물의 의미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야를 바라보면서 얘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눈물 흘린 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안타까움의 심정이겠구나 라는 것 정도만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죠. 공감하며 아유 저 어린아이가 얼마나 고생을 했을꼬, 무슨 사연이 있을까, 내가 보기에 아마도 저기서 뭐 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자, 계집아이는 몇 해고 내지인 주재소장 집에서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 보게를 하면서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손이 꽁꽁 얼어서 찬물에 걸레질을 쳤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하, 뭐 했어요? 추측이죠. 여기 추측하기를 그 계집아이는 뭐 했을 것이다. 그 주재소장 집에서 뭐 했다? 일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이걸 했다라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죠.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요즘은 쓰지 않는 말이지만 옛날에 이렇게 집에서 막 빨래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걸 뭐라고 옛날에 했냐면 식모라고 했어요. 혹은 드난살이. 이거 우리 전에 한번 소설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드난을 살았어요. 드난살이 했어요. 그치? 남의 집에서 일해주는 거, 그 식모나 드난살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스토리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내용이었어요. 연결해보면 차가운 아침에 자동차, 묘양산을 향해 가는 자동차에 나는 타고 있었는데 어린 계집애가 하나가 세적을 읽고 탔어요. 아이고 손을 보니까 다 터졌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자성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350리나 되는데 거기 어딘가에 삼촌이 사는지, 창밖에 보니까 주재소장 같은 사람, 그렇게 보이는 일본인과 그의 자식인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야를 배웅하고 있고 야는 찔찔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구석에서 이 한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볼 수 있는 거야? 화자라고 볼 가능성이 있죠. 화자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게 편하겠지? 그렇지? 화자인 나는 눈물을 찔찔 흘렸어요. 그리고 생각해봤죠. 저 어린 나이에 일제치하에서 일본인 집에서 일하느라고 손이 다 텄구나. 아이고 어쩔, 이렇게 됐다는 거지. 이해됐지? 다 됐어요. 그렇다면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계집이 되는 거고, 그 계집에 대한 태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타까움의 시선을 전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라는 거 알아낸 거죠. 됐죠? 안타까움의 시선을 전해주고 있었다. 가만히 있어봐. 이거 나에 대한 거 있잖아. 젠장. 이거 나에 대한 거였네요. 근데 여기도 뭐 시선은 있네. 없을 리는 없죠, 뭐 당연히. 자, 그럼 일단 가 읽은 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가나의 공통점. 대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랬어요. 대상 계집아이고 그 아이를 관찰하고 있느냐? 관찰하고 있지. 관찰하고 추측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시상을 전개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상이란 말 뭐라고 정해줬죠? 시상이라는 말은 당연히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뭐라고 그냥 정리하면 편하다 그랬어요. 그냥 내용이나 혹은 정서로 읽으면 문제풀이에 아무 문제 없다 그랬죠. 그렇게 보면 뭐야? 대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얘기는 계집아이를 관찰하면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낸다,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시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랬지. 그리고 언제나 대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주된 대상이 무엇인지 정하고 이런 선택지는 풀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겠지? 선택지에 대상에 대하여 그러면 계집이구나 라고 딱 정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대상이 계집인 거 어떻게 알아요? 일반적으로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대상을 알 수 있다 그랬지. 근데 얘는 제목을 보니까 뭔가 알 수가 없었잖아. 그래서 작품으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야? 반복되지. 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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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치? 주된 대상이라는 건 명확하니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선택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여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아이, 뭔 소리야. 인간과 자연의 대비 없죠.
됐죠? 인간과 자연의 대비 없습니다. 자연 사물도 찾아보기 쉽지가 않죠. 일상적인 삶에 대한 반성. 오호. 일상적 삶에 대한 반성, 반성의 정서 없죠. 우리가 찾은 정서는 뭐밖에 없어? 울었다, 울었다밖에 없어요. 됐지? 정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정서니까 시를 읽으면서 특이한 거 계집애가 있는데 어린애인데 손이 터졌어. 어이구 체크. 무슨 말겠지? 특이한 거 일본인이 배웅하고 있어. 오케이? 정서 얘 울고 있고 그거 쳐다보면서 울어. 무슨 말겠어? 그리고 내막 다 나왔어. 이해됐지? 그러니까 반성이나 이런 거 없죠. 그 다음 계절적 배경을 통해서 애상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이건 어때요? 자, 4번 선택지. 계절을 통해서 애상적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계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추운 겨울 느껴지잖아. 그치? 그럼 겨울이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애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우리는 뭐를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 바로 바꾸는 거지. 애상 나오면 슬픔. 그럼 이거 되겠는디? 어느 정도 되죠? 그러면 얘 살려줍니다. 자, 1번 살려두고 2번 살려두고 1번 살려두고 2번 살려두고 됐지? 1번 선택지 어디 있었어? 요거 살려두고 부정적인 현실을 포용하려고 여유로운 태도 뭔 소리야? 여유로운 태도 느낄 수 없죠? 돼버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야? 1번과 4번만 남겨두고 나 작품 읽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부터 미움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는데 이 시의 내용이 뭐 짧기 때문에 그냥 쭉 한번 갔어요. 기억에서 어린 하나는 화자가 계집아이에게 주목하게 된 계기를 나타낸다. 텅 비어 있는데 계집애 하나가 탔으니까 걔를 주목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 뜻이에요. 밭고랑에 비유된 손잔등은 터진 거지. 계집아이의 고달픈 삶을 드러낸다. 당연하지. 손이 터졌으니까. 350리, 150리는 계집아이의 여정이 고단할 것임을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당연한 거지. 여정이라는 것은 얘가 가야 할 길, 여행길이니까 그것이 멀리 가니까 힘들겠구나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350리 이런 거 나오면 실제 이게 몇 킬로미터인지 이런 건 즉 물리적 거리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시집살이 노래 기억나지? 거기 보면 오리물을 기르다가 심리방아 찧어다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홉솥에 뭐를 하고 아홉솥에 이부자리 몇 개 걷고 막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거기에도 수치가 나오는데 그 물리적인 수치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 힘듦을 드러내기 위한 정서적인 수치가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해됐지?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거리는 결국 정서적인 거리로 쓰여진 것이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인다 라는 얘기죠.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고단함이라는 정서, 무엇? 고단함, 힘든 것, 고단한 삶이라는 것을 끌어냈던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잘 나와요. 정서적 거리 이런 말 선택지에서 잘 써요. 오케이, 이해하지?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유리창 밖은 안과 대비되어 공간 얘기네요. 유리창 밖은 안과 대비되어 육친과 이별하는 계집아이의 슬픔을 보여준다 그랬는데 내막이 분명히 뒷문맥에 나왔어요. 여기서 이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육친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육친이라는 건 친족관계니까 피를 나눈 사이잖아요. 그렇죠? 삼촌 쪽으로 가는 거지 말이 안 돼. 그래서 육친이라는 말은 아닐 거다. 눈을 씻는다는 계집아이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그렇지 저기서 안타깝다 그랬잖아. 그렇죠? 이 안타까움. 근데 이 안타까움이라는 것이 이 아이의 슬픔을 보고 느낀 것이고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연민이란 말로 바꿀 수 있겠죠. 자, 연민이란 건 무슨 정서인지 알지?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정서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연민 맞는 설명이죠. 됐죠? 자, 이렇게 하면 됐고. 다 풀었나? 다 풀었어요. 자, 다 풀었습니다.